이승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만 학당의 주익정입니다. 청년을 위한 역사 힐링 시간인데요. 오늘은 박정희 후진국 경제개발의 새 길을 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출주도 공업화와 중화공업화를 병행 추진함으로써 후진국 경제개발의 새 길을 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한국이 당시 어떻게 해서 새로운 개발 전략, 수출주도 공업화 전략을 찾아가게 됐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이제 64년부터 65년, 특히 64년 하반기부터 65년 초, 요때 이제 이러한 전략, 개발 전략을 우리가 스스로 정립하게 됐다, 수립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또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려면 그럼 실행할 수 있는 어떤 체제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체제가 국내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국내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는 이제 경제팀이 딱 편성이 되는 건데요. 그게 이제 64년 5월 달에 장기영이라고 하는 분이 경제기획원 장관, 즉 경제부총리가 되면서 그분 지휘하에 이제 다른 예를 들어서 재무부 장관, 상공부 장관, 뭐 등 농림부 장관 이렇게 해서 경제팀이 구축이 되는데 그 경제팀이 안정화가 됩니다. 그 관계를 먼저 좀 간략하게 표를 하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표를 좀 봐주시면요. 이 표는 이제 1961년 7월 달에 이제 경제기획원이 생겼는데, 그때부터 1972년, 그러니까 약 10여 년이죠. 10여 년 사이에 경제기획원 장관 이름을 쭉 쓴 겁니다. 모두 10명이 있었습니다. 10명이 있었는데, 제가 중간에 이렇게 빨간 체크 표시를 3개 했는데, 보시면 이름이 같아요. 김유택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사람은 3번을 했습니다. 3번을 했는데, 10년 중에서 저 7대까지를 보면은 64년도 5월까지예요. 이 7대 장관이. 그러면 61년도 7월에 만들어져서 64년도 5월이니까 3년이 좀 안 됐죠. 3년이 좀 안 되는 시기에 7명의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3년에 7명이면은 6개월도 채 못했다는 얘기죠. 장관 한 사람이. 그럼 사실 이렇게 장관이 많이 바뀌면 뭐 제대로 정책을 펼 수 없었으리라 하는 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고요. 뭔가 잘 안 돌아왔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64년 5월부터 이제 장기영이라는 분이 이제 장관에 임명이 돼서 이분이 3년 5개월을 했어요. 3년 5개월 장관직에 있었고 꽤 오래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박충훈 장관이 67년 10월부터 69년 6월까지 뭐 2년은 좀 안 됐습니다만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어서 69년 6월부터 72년 1월까지 김학렬 장관이 이분은 좀 3년이 좀 안 되죠. 2년 반 정도, 2년 7개월 정도 재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의 역대 10명의 경제기획원 장관이 있는데 그 중에 7명이 재임할 때까지는 완전히 혼선을 빚고 있었다. 그 뒤에 안정이 됐다라고 하는 건데 바로 64년 5월에 이 장기영 부총리를 필두로 해서 경제팀이 만들어지고 또 그 이후에 개발 전략이 수립이 되고 한국의 개발 전략이 수출주도 공업화로 수립이 되고 이게 다 맞물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장기영이라는 분은 이 사진을 좀 보시면은 지금 이 5월 달에 임명장을 받고 있는 건데요. 박 대통령이 있고, 박 대통령이 원래 키가 좀 작은데, 이제 박 대통령보다는 체격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사진에도. 이제 고개를 숙이고서 이제 임명장을 받고 있는 건데, 이분은 이제 그 전직은, 그러니까 한국일보사를 만든 사람이에요. 한국일보사의 그 창립주입니다. 한국일보사 사주예요. 언론인인데, 원래는 또 금융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제 때 이 설린상업학교, 지금은 이제 설린 인터넷 고등학교죠. 그런데 이제 일제 때는 설린 상업학교가 당시 이제 중등학교를 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고 여기를 나왔으면 상당한 엘리트입니다. 설린 상업학교를 나오고
조선은행, 지금의 한국은행이죠. 조선은행에 입사를 해서 여기저기 지점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해방 후에는 일본인들이 빠져나갔으니까 이제 본점에 들어와서 본점에서 이제 계속 승진을 하고 고위직에 이제 오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50년대에는 뭐 조선일보사의 사장도 하고 이랬는데, 이 별명이 왕초라는 별명이 있었고, 불도저라고 하는 그런 또 별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스 기질이 아주 강하고 또 추진력도 탁월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그 장관에 있는 동안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고도성장 궤도에 완전히 진입을 했는데, 이 박 대통령이 절대적으로 또 힘을 줬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힘을 실어줬느냐, 다른 경제장관에 대한 비토권, 해임 건의권을 줄 정도로 신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 때문에 잘린 그 재무부 장관이 3명이나 돼요. 그 중에는 김학렬, 나중에 이제 부총리가 되는 김학렬 장관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재무부 장관 됐는지 3개월 만인가에 이 장기영 부총리의 건의 때문에 해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재무부는 아무래도 이제 경제개혁은 일을 벌리려고 하는 편이고, 재무부는 그걸 자금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되니까 그걸 좀 말하자면 체크를 하겠죠. 억제를 하고 이런 입장이긴 한데, 그러니까 일하는데 방해가 된다 하면서 이제 막 이 사람하고 일 못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박 대통령이 또 들어줘요. 지금 같으면은 어떤 장관이 다른 장관 이 사람하고 일 못 하겠으니까 바꿔주십시오 이러면은 당신이 나가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박 대통령이 이런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면서 이분이 경제개혁원 장관으로 재임을 하면서 이때 외자도 완전 많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분은 또 그런 말씀도 했다 그래요. 뭐 그 부채도 자산이다. 그러니까 외자들이 차관은 부채죠. 근데 그거 들어와서 우리가 공장 세우면 그 우리 자산이 된다. 그래서 이때 또 외자도 많이 활성화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제성장을 본궤도에 올려놓은 인물인데, 이렇게 이제 경제팀이 구축이 된 그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어쨌든 우리가 수출주도 공업화 전략을 시행을 하려면 다른 나라들의 그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일본과 미국의 도움을 이제 잘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한일 국교 정상화가 추진이 되고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베트남 파병이 성사가 된 거예요. 둘 다 65년에 이루어집니다. 자, 한일 국교 정상화는 이제 그동안 50년부터 사실은 50년대 초부터 이승만 정부 시절부터 한일 협정을 추진했는데 잘 안 됐죠. 안 돼 오다가 이 박정희 정부 때 이제 드디어 성사가 됐는데, 64년도에 사실은 거의 되려고 그랬어요. 되려고 했는데 야당과 대학생이 이제 뭐 굴욕 외교다, 매국 외교다 해서 막 격렬하게 반대를 하면서 정부는 뭐 위수령을 내리고 비상계엄을 내리고 나중에는 또 위수령을 내리고 이렇게 하면서 무력으로 억누르고서야 겨우 한일협정을 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일협정을 조인할 때나 또 국회에서 비준할 때 이럴 때 이제 뭐 서울시 내에 뭐 위수령을 선포해서 군이 뭐 치안 유지에 나선다거나 이렇게 해서 겨우 이제 한일국교 정상화를 했습니다. 이때 박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의 원수라도 오늘과 내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손을 잡아야 된다. 맞는 말 아닌가요? 어제의 원수라도 필요하면 손을 잡고 일을 해야죠. 예. 박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야당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일회담이 되면 우리는 즉각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으로 예속될 것이다. 우리는 망한다. 이런 얘기예요. 일본의 지배를 다시 받는다. 근데 지나고 보면 어떻습니까? 일본의 그래서 지배를 지금 받고 있습니까? 아니죠. 자, 한일국교 정상화 하면 흔히 사람들이 떠올리는 게 뭐 무상 3억 달러 뭐 이런 청구권 자금을 이야기를 하는데, 청구권 자금은 사실 그 금액으로 보면 미국 원조보다도 작았어요. 그때 들어오던 매년 미국으로부터 받는 미국 경제 원조 금액보다도 이 청구권 자금 금액이 작습니다. 근데 뭐가 중요하냐? 일본이 가까이 있는 나라에서 일본의 기술과 자본 이런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부품을 들여오고요. 그럼 거기서 조립을 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미일 국제분업 관계가 만들어진 것이 이 한일 국교 정상화의 굉장히 큰 성과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베트남 파병인데, 65년도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이제 베트남에 파병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 본격적으로 참전을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미군이 거기 68만 명까지 미군을 투입을 했었어요. 어마어마하죠? 자,
우리나라도 이제 그 미국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한국군을 파병하는데 처음에는 태권도 교관단을 보냈다가 그 다음에 공병대를 보내고 나중에 이제 전투병력을 1차, 2차 해서 모두 5만 명, 한때는 5만 명을, 최고 5만 명이 가 있었고요. 갔다 온 사람이 거의 3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72년, 거의 이제 72년 말까지, 73년 총괄하기 이때까지 한국군이 있었기 때문에 월남에 한 번이라도 갔다 온 한국군은 뭐 30만 명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갔다 왔다 한 겁니다. 그런데 베트남 파병은 어쨌든 한국이 미국을 도와준 게 되겠죠. 미국이 아쉬운 입장이고. 그러니까 역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라든가 아니면 6.25 때 나라를 지키고 또는 경제 개발을 할 때 항상 한국이 아쉬운 입장이에요. 한국이 항상 미국에 손을 벌리고 도와주세요. 뭐 이런 입장이었는데 처음으로 미국이 한국한테 나 좀 도와달라 이런 사태가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한국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도와줬던 거고, 그래서 한미 관계가 아주 최고의 우호 관계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65년도 5월 달에 박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 국빈 방문을 하는데 이때 당시로서는 규모가 큰 거예요. 1억 5천만 달러의 저리 공공차관, 미국 그 AID 차관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존슨 대통령이 이공계 대학을 하나 지어줄까라고 즉석에서 제안을 했는데 그걸 이공계 대학보다도 이공계 연구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한국과학기술연구소 키스트죠. 키스트를 이때 2천만 달러인가를 지원받아서 키스트를 건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66년도 3월 달에는 브라운 각서라고 해서 약속을 해주는 거죠. 이제 한국군 파병의 대가로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한국한테 어떤 대가를 주겠다 하는 브라운 각서가 있었고요. 66년도 10월 달에는 존슨 대통령이 한 번 더 와서 우리나라에 옵니다. 그때는 와서 우리나라가 이제 27년부터 2차 5개년 계획을 하게 되는데 2차 5개년 계획에 지원을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보시는 사진은 이제 66년도 8월 27일 날, 그러니까 전투부대가 2차로 갈 때예요. 그러니까 이미 한국군 그 1개 사단과 그러니까 청룡 해병대 여단이 가 있는데 그 전투사단을 한 개 더 보내달라 이렇게 해서 그때 정예병력인 정예부대인 백마부대를 보낼 때 그 환송식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없어진 저 중앙청 옆에서 환송식을 하고 있는 그 장엄한 광경이 되겠습니다. 한국이 수출주도 공업화 전략을 펴는데 이때가 세계의 여건이 딱 맞아떨어져요. 뭐냐면 세계는 이때 무역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성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세계 경제가 50년부터 73년까지 연 4.9%씩 고성장을 합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성장률이 높을 때예요. 전 세계 전체의 평균 성장률이 4.9% 연간. 그러니까 50년부터 73년까지. 왜 73년이냐면 73년 말에 제1차 오일 쇼크가 오면서 성장률이 뚝 떨어집니다. 그때부터 이제 침체에 들어가게 되는데 침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주 말하자면 호황을 보였다 하는 얘기고요. GDP는 연 4.9%씩 성장을 하는데 국제무역은 연 10%씩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역 중심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60년대 가면은 자유무역 협정이 막 체결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협정이 체결이 되면서 그 무역이 한층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 세계 경제의 성장을 주도한 나라는 선진국들이었어요. 선진국들이 더 빠르게 성장하고 또 선진국들의 무역이 확대가 되고 이런 과정이었고요. 또 선진국 내에서는 이제 원래 미국만 앞서 있었고 서유럽 각국은 전쟁 2차 대전의 여파로 침체돼 있었는데 미국의 급속히 이제 미국의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따라잡기, 캐치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미국의 그 소득 수준에 상당히 근접하게 됩니다. 다른 유럽의 나라들이. 이런 식으로 세계 경제가 급성장을 하는데요. 세계 경제가 이렇게 급성장을 하면 이 선진국에서는 소득 수준이 높아져서 이제 완구라든가 예를 들어서 의류라든가 신발이라든가 이런 노동집약적 상품에 대해서는 그걸 제조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건비가 비싸지니까 이런 노동집약적 제품을 만들기는 힘들어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뭔가 후진국에서 이 산업을 받아서
하면은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 실제로 이러한 경공업들이 이 후진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후진국에서 이 완구나 의류나 신발 이런 공산품이 생산이 돼서 선진국으로 수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 수출된 금액을 보면 60년에 26억 달러였는데 69년에는 82억 달러 이렇게 크게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늘어나는 공산품 수출 여기에 한몫 끼어든다면 큰 기회를 잡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하고 대만이 이 기회를 포착을 한 겁니다. 자, 이때 공산권들이 엄연히 있었고, 지금 중국 같으면, 중국이 지금 한때 세계의 공장, 지금 그렇게 이제 등장을 했는데, 중국은 뭐 이때 아직 공산주의에다가 문화혁명을 하고 뭐 이럴 때라서, 뭐 공업화 이런 데 전혀 관심을 안 쏟고 있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이런 나라들은 수입대체 공업화라고 해서 자체 내에서 중화공업을 일으키는 데 관심이 있었지, 경공업 제품을 생산해서 선진국에 수출한다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하고 대만만이 이제 그런 일을 했다는 거고, 그래서 수출 주도 공업화라는 것은 이러한 세계 경제의 흐름에 딱 부합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수출 주도 공업화 전략에 대해서는 그런데 당대에서는 60년대 중엽 또는 60년대 후반 이럴 때는 사실은 그다지 칭찬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인터뷰가 있는데 그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People thought that Korea was sure to fail. Most people at that time were either pushing import substitution or who knows what, but no one at the time really praised Korea for its strategy. 네, 이 영상에 나온 이 퍼킨스 교수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한국이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다.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수입 대체 전략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무도 제안하지 않았던 그런 개발 전략을 실행을 함으로써 한국도 대만 이런 아주 소수의 나라들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수출이 증가가 되면서 고도 경제 성장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박정희 대통령 집권기에 연평균 40%씩 수출이 증가합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1년에 40%씩 늘어나면 복리 효과로 인해서 나중에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출이 증가하는데 그 내역을 보면은 노동집약적 경공업품이었다 이런 얘기죠. 한 60, 70년대 전반까지만 해도 대표적인 품목이 지금 1, 2, 3, 4라고 제가 썼습니다만은 의류 스웨터, 그 다음에 합판 가공, 합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를 얇게 잘라서 붙인 거죠. 그래서 합판이죠. 그 다음에 가발. 그 다음에 이제 경공업 제품으로는 전자부품업이 있어요. 제가 5위라고 한 거는 1970년에 5위였어요. 그럼 1970년에 4위는 철광석이었습니다. 그럼 철광석을 제외하면 다 경공업품입니다. 이 전자부품업도 부품을 간단하게 조립을 하는 거예요. 뭐 여공들이 조립하는 거지, 뭐 대단한 기술을 요하는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딱 보면 지금 시시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시시한 조립 가공용 공업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이 있는데 그 증언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내가 국장 할 때니까 64, 5년 될 거야. 우리가 수출하는 것이 뭐 와이셔츠니 뭐니 그런 거니까 우리나라 물건들을 어디서 파느냐 그거 한번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본인이 찾다 했는데 감기 그 시장이야. 우리나라에 수원시장쯤이나 될까? 그다음 동안 창원시장이나 될까? 그 정도 조그만 시장 동네 바깥에 있어. 그 1층, 2층짜리 집, 행편없는 집도 이렇게 쭉 나란히 했는데 가게야. 가게인데 안에 보니까 전등도 아까서 시꺼매. 그 문 바깥에다가 요만한 책상을 놔놔서 요 위에 쌓여있는 게 한국에서 수출한 와이셔츠더라 이게. 안에 못 들어가. 싸서. 한 개씩 안 팔아, 한 타씩 팔아. 우린 그렇게 열심히 맹길어서 여공들이 맹기는 건데 말이지. 이렇게 푸대접을 받고 있네, 이게.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
당시 상공부의 국장이었던 오원철 씨는 미국에 가보니까 한국의 와이셔츠가 꾸러미로 묶어서 팔리고 완전히 떨이 취급을 당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서글펐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공업화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고 조선을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시시해 보이는 또는 단순한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제대로 이제 걸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밑에 있는 표는 그러니까 1차 5개년 계획, 2차 5개년 계획 그 기간 동안에 국내 총생산, GDP 경제 성장률, 그다음에 광공업 내지 제조업 성장률 이걸 이제 보인 겁니다. 퍼센트입니다. 숫자는 퍼센트고요. 그런데 이제 빨간 표시로 된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GDP 국내 총생산 같으면 66년도에 12%, 68년도 11%, 69년도 14%에서 66년도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 성장을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이게 80년대에 다시 한번 옵니다. 80년대에 이제 소위 3조 호황에서 두 자릿수 성장이 있고 영원히 안 올 성장이죠. 우리나라 역사에서 앞으로도. 어쨌든 그런 두 자릿수 고도 성장의 시대가 이 66년에 열렸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요.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업은 보면은 나중에 거의 연평균 20%씩 성장한다. 이게 1년에 20%씩 계속 불어나면은 이것도 역시 엄청난 속도로 커지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출발한 공업화는 시시한 공업화였어요. 뭐 합판이라든가 가바이라든가 섬유라든가 이런 시시한 거였는데 박정희 정부는 이 시시한 공업에 머물지를 않았습니다. 곧바로 중화공업화를 추진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추진한 그 중화공업화 프로젝트가 울산 석유화학단지와 포항종합지처입니다. 그래서 각각 경공업과 중공업의 소재를 생산하는 공업인데 잘 보시면 이 둘 다 이게 67년부터 사실은 그 2차 5개년 계획 안에 딱 명시가 돼 있던 프로젝트였고요. 그런데 이 계획은 한 2년 전부터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65년부터 준비를 했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65년에 사실은 수출주도 공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다. 그때부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주도 공업화와 중화공업화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처음부터 병행해서 한꺼번에 추진한 것이다. 뭐 수출주도 공업화를 먼저 하고 나서 중화공업화를 나중에 하고 이런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포항종합제철의 건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한번 그 별도로 요 과정을 요 어려웠던 과정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착공하는 데만 5년이 걸렸어요. 5년이. 그러니까 65년부터 이 준비를 시작을 해서 70년 4월에 가서야 착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처음에 한 4년 반 가까이는 어떤 외국 엔지니어링 컨소시움 회사들의 컨소시움에 지어주세요 하는 거였어요. 종합제철소를 지어주세요 했다가 여기에 이게 잘 추진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러니까 그걸 접고 한국이 알아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 하겠다. 물론 뭐 외국의 도움 안 받고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체가 돼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69년도에 딱 방향을 전환을 해서 추진을 하면서 이때 일본의 협력을 받습니다. 일본의 그 청구권 자금을 돌려서 집중적으로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본 제철업계의 기술 협력을 얻고 이렇게 해서 70년 4월에 착공을 해서 74년 7월에 준공을 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확장을 해나가는 거죠. 확장해 나가고 그 다음에 광양제철소를 짓고 이러면서 이제 제철업의 완전 자립 이런 게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본격적인 전면적인 또 중화공업화로 넘어가게 된 계기가 60년대 말에 안보 위기입니다. 안보 위기인데 68년에 뭐 예를 들어서 청와대 습격 1.1 청와대 습격 사건, 그러니까 북한군 특수부대가 비밀리에 난파돼서 거의 청와대 입구까지 왔죠. 청와대 담까지 왔습니다. 1.1 사태 뭐 이런 것이 있었고요. 즉 북한의 대남 도발이 아주 60년대 말에 격화가 됐고, 그 다음에 반면에 세계 냉전은 아주 헤빙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때 이제 북한의 대남 도발이 격화된 거는
남한을 흔들어 보자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때 한국이 월남에 대거 병력을 파견했는데 월남에 더 이상 파병하지 못하게 묶어두기 위한 그런, 그러니까 말하자면 북한이 월맹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전략도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한반도 내부에서는 긴장이 굉장히 고조가 되는데 세계적으로는 냉전이 막 무너지고 있어요. 해빙, 냉전이 풀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탕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아주 그 요상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한미 관계는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한미 관계는 어떻게 나빠지느냐?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확전을 하고 베트남전에 참전하고 이럴 때는 예를 들어 이 사진이 보시는 것처럼 박정희 존슨 회담인데 뭔가 딱 봐도 화기애애 보여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뭔가 제안을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웃으면서 그거를 받는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월남전이 확전이 되고 이럴 때는 한미 관계가 아주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미국도 이제 월남전 68년도 들어오면은 월남전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발을 빼기 시작합니다. 월남전을 축소를 하고 월남전을 종전 끝내려고 하는데 이때 한미 관계가 아주 악화가 돼요. 박정희 닉슨의 관계인데 이 69년도 1월에 이 닉슨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아까 보신 존슨 대통령에 이어서 69년도 1월에 취임을 했는데 8월 달에 이제 그 회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사진을 봐도 좀 간소해 보이죠? 뭔가 정상회담을 하는 것 치고는 좀 뭔가 격식이 안 맞아 보이는데 왜 그러냐면은 원래 새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그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든지 아니면 한국 대통령이 가든지 하면서 백악관에서 제대로 회담을 해야 되는데 백악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닉슨이 여름 휴가를 샌프란시스코인가 어디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친구들하고 만나서 어울리고 이런 자리에서 잠깐 시간을 내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표정들 보세요. 표정이 냉랭해요. 뭔가 딴 생각을 하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뭐 이 사람하고 더 이상 계속 있기 싫다. 약간은 그냥 그런 표정까지도 보입니다. 닉슨은 이 월남전을 빨리 끝내는 정책과 더불어서 중국과 당시 이제 중공이라고 불렀죠. 중공과의 국교 정상화를 또 추진을 했습니다. 그럼 일본도 그에 따라서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추진을 했는데 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때 중국 내지 중공은 6.25 때 우리나라에 개입을 했었고 아무런 국교 관계도 없고 적대 관계에 있었죠. 그러면 우리의 아주 제일 가까운 우방인 미국과 일본이 중국과 접근을 한다. 거기와 국교 정상화를 한다. 그럼 뭔가 한국에 대해서는 손을 놓는 그런 느낌이 되겠죠. 게다가 이런 걸 추진하면서 거의 요즘 뭐 무슨 패싱 완전히 제쳐놓고 무시하고 일을 추진할 때 패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때 닉슨이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패싱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박정희 대통령 나름도 고민이 깊어졌던 거고 그래서 69년도 가을에 일본의 전 수상 기시노부스케이 조언을 받아서 방위산업 자주국방을 해야 되겠다. 방위산업을 육성하자 하는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휘호가 70년 1월 1일 날 쓴 거예요. 박 대통령이 쓴 건데 자조 자립 자위. 그러니까 새해 1월 1일 되면은 새해의 결심 하면서 그 해에 하고 싶은 거 또는 제일 그때 관심 갖고 있는 걸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조 자립 자위라고 쓴 거는 스스로 돕고 스스로 서고 스스로 지킨다. 박 대통령 머릿속에는 이제 혼자 남았다. 우리는 혼자 남을 수도 있고 그러면 자주국방을 해야 된다. 홀로서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감 이런 것이 이제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방위산업을 키워야 되겠다 하고 나서 70년부터 4대 핵공장, 이때 핵은 그 원자력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주물선, 특수강, 그 다음에 중기계, 조선, 이런 중요한 공장이다. 이런 뜻의 중심 공장이다. 이런 뜻에서의 핵공장이라는 말입니다. 4대 핵공장 계획이라는 것도 나오고 8월 달에 ADD라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도 만듭니다. 무기를 국산화할 국방과학연구소도 만들고 했는데 4대 핵공장 계획이 잘 안 돼요. 안 되니까 71년도 11월에 가면은 김정념 씨랑 오원철 해서 이분들은 상공부의 장관, 차관보 이런 출신인데 이 사람들로 청와대 내에 방위산업팀을 만들고 국산 무기를 시험 제작이지만 제작하기 시작하고요.
그런데 71년도 4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씨가 이제 맞붙었는데, 김대중 씨는 이때 자주국방 이런 거 필요 없고, 4대국, 그러니까 미국, 일본, 중국, 소련, 이렇게 네 나라가 서로 합의를 봐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합의를 하면 된다. 4대국의 전쟁 억제 보장을 끌어내면 된다. 뭐 이런 주장이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굳이 향토 예비군 뭐 이런 거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향토 예비군을 폐지하겠다.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공약도 내세웠습니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참 그 어이가 없는, 참으로 안이한 그런 이제 공약이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71년도 12월에 박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는데, 요게 뭐냐면 바로 닉슨의 박정희 패싱에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72년도 초에 이제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기로 됐어요. 방문하기로 됐는데, 방문하는 김에 가깝잖아요. 가까우니까 한국을 들러서 박 대통령을 만나고 가달라. 그러면 모양새가 중국에서 가서 할 얘기를 한국한테 미리 얘기해 주는 거,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아무리 중국하고 접근을 해도 우리는 한국을 안 놓는다, 한국하고 가깝다, 이런 그런 보여주는 효과가 있겠죠. 어쨌든 그런 거를 요구를, 그 71년도 가을에 중국 방문하기 전에 한국을 들러서 가라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 못 간다고 통지가 왔어요. 12월 달에 통지가 왔고, 그 다음날 박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확실히 한국을 뭐 거의 뭐 손을 놓는 거다. 그러면 이 이상의 국가 비상사태가 어디 있겠냐 하는 거죠. 또 이때는 이미 이제 미군 철수 방침도 발표가 됐고요. 실제 미국은 이때 완전 철수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 이 한국은,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한국은 본인이 책임을 지고 중화공업화도 하고 이끌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장기 집권 조치로서 72년도에 이제 10월 유신을 선포를 하고 유신 체제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세우고 나서 이제 전면적인 중화공업화에 들어갑니다. 73년도 1월 달에 중화공업화 선언을 하고 6월 달에는 뭐 6개 전략업종을 택해서 이걸 육성하겠다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이게 전자 같으면은 수원은 정부에서 선정한 건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삼성전자에 의해서 이제 아주 중요한 전자공업단지가 됐죠. 그런데 원래 전자야 공업단지는 저 경상북도 구미고, 철원은 이제 포항이고요. 그다음에 석유화학은 울산과 여천이고, 기계는 창원, 조선은 거제, 비철금속은 온산, 이렇게 해서 6대 전략업종을 선정을 해서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 공업들은 아직 처음에는 대개 다 내수예요. 내수를 위한 것으로서 만드는 겁니다. 이 중에 뭐 조선하고 전자는 수출 업종으로 이제 만드는 거지만, 나머지는 일단은 내수 충족이 목표고, 그 다음에 수출을 한다 하는 건데, 처음부터 국제 경쟁 규모로, 소규모가 아닌 국제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규모로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면 기업을 많이 못 들어오게 하겠죠. 한두 업체만 지정을 하고 다른 업체들은 못 들어오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가 강력히 통제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금융 지원, 뭐 세제 지원, 이런 걸 전폭적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공고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이때 기능공을 양성을 하는데, 이때 70년대 후반에 수많은 기능공 공고 졸업생들이 막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후에 중화공업의 주역들이 됩니다. 자, 중화공업화가 되려면 투자를 활발하게 해야 되는 건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그래프에 빨간 걸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이제 투자율입니다. 그러니까 GDP 중에서, 국내 총생산 중에서 소비하지 않고 얼마나 많이 투자에 쓰느냐 해서 그걸 이제 총 고정자본 형성률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높이가 %입니다. 그래서 70년대 초만 해도 한 20%였다는 얘기죠. 전면적인 중화공업화를 하기 전에는 20%를 투자를 했는데, 76, 77, 78 해가지고 확 높아져요. 동그랗게 표시된 부분이 76, 78인데, 이때가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고 30%가 넘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투자율이 일거에 뭐 엄청난 변화를 겪는 거죠. 그랬다가 물론 80년에 좀 위기를 맞아서 내려옵니다. 내려왔다가 그래도 30% 이상으로 유지가 되면서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됩니다. 경제 성장, 그 밑에 있는 파란 거는 이제 경제 성장률이에요. GDP 증가율, 경제 성장률인데 성장률을 보면은 추세선, 이 점들이 막 이렇게 들쭉날쭉 합니다만은 평균적인 추세, 어떤 추세가 있느냐 본다면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평행하다고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선에서 평행하냐? 한 10% 수준에서. 그러니까 1년에 10%씩 성장하는 고도 성장을 하는 수준에서 고도 성장을 하는 것이 이때의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80년이죠. 80년에 뚝 꺾어지는데 이때가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이게 80년이 아시다시피 79년도 10월에 11.6 사건 나서 박 대통령이 시해를 당하고 유신시대가 무너졌죠. 그러고 나서 이제 상당한 혼란을 겪었잖아요. 신군부가 이제 집권을 하고 집권 과정에서 광주 5.18 광주 사태도 일어났고 이런 굉장한 혼란이 있었어요. 이때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하지만 곧바로 회복을 해요. 81년, 82년 해가지고 그때 어려웠습니다만 어려워도 성장률은 7%든지 8% 이런 식으로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86년도부터 88년까지 해서 3저라는 걸로 해서 성장률이 10%가 넘어가게 되죠. 넘어가게 되는데 순전히 3저 덕분이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3저가 아니었어도 그 전에 추세가 이미 한 10% 정도는 성장하는 거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성장, 이 수출주도 공업화와 중화공업화를 통해서 경제성장을 했는데 이게 흔히 얘기하는 식으로 아니 기업만 또는 재벌만 혜택을 보고 국민은 혜택을 못 보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냐. 국민 일반에게는 혜택이 없는 경제성장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예 그 좌파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좌파가 장악한 이 한국사 분야의 그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박정희 집권기에 우리나라 경제개발기에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익부라는 게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빈익빈은 뭡니까?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 이런 얘기죠. 그럼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해지고 그러면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양극화가 심화됐다라고까지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사실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경제 개발을 하면서 수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요. 그렇잖아요. 경공업이잖아요. 이때는 특히 처음에 시작했던 건 경공업. 경공업에 수많은 일자리들이 물론 대단한 일자리는 아니지만 수많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집니다. 건설도 많이 돼요. 건설 부문의 노동자도 늘어나고 중동건설에서 중동에도 나가고 또 중화공업화에서 조선소 제철소 이런 데도 일자리가 생기고 그 일자리가 이렇게 많이 생기는데 더 가난해진다? 예전보다 더 가난해진다?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직관적으로. 우선 일자리가 이렇게 많아지면은 당연히 양극화는 양극화는 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직관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표는 이 김낙년 교수라는 분이 작성한 그 소득 상위 몇 %별 소득 집중도라고 하는 건데요. 이 김낙년 교수는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 분야의 불평등 연구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이분이 사실은 양극화가 2000년 이후에 또는 외환위기 이후에 양극화가 심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 본격적으로 아주 명확한 통계로 주장을 한 분인데 이 그래프는 이제 63년부터 2008년까지를 다루고 있어요. 물론 중간에 공백이 있습니다. 84년부터 96년까지는 통계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통계 작성하는 방식이 달라져서 통계를 연결을 할 수가 없고요. 자, 그런데 여기 수많은 그래프가 있어서 복잡해 보이는데 그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가운데. 이게 뭐냐면 상위 5% 소득 수준으로 상위 5%의 그 소득자가 그럼 상위 5%니까 소득을 많이 받는 상위 5%니까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 당연히 5%보다 넘겠죠. 여기 보면 얼마로 되어 있냐면 거의 15%를 넘는 거죠. 15% 정도를 차지를 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63년부터 84년까지는 뭐 약간 올라가는 정도요? 거의 변화가 없어요. 거의 변화가 없고 약간 올라가는 정도, 15%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 이후로는 90년 이후에 뭐가 있어요? 97년 외환위기가 있죠. 외환위기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경제 개혁 조치를 뭐 했는데 이 90년 이후로는 쭉 올라가고 있어요. 20%도 넘어가는 거죠. 즉 5% 상위 5%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5%였었는데 역사적으로 그게 점프를 하더라. 20%로 쭉 올라가더라. 이런 얘기죠. 외환위기 이후의 일이다. 이런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맨 위에 있는 파란 선이 10%죠. 소득 10%가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랬는데 역시 쭉 올라가서 35%를 나중에 2008년 이렇게 오면 2000년대 중반에 오면은 35%를 차지하게 된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집권기에 경제 성장을 했다고 하면 이때는 어떻게 보면 골고루 성장하는 시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혜택이 있는 경제 성장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어쨌든 한국의 그 경제개발의 특징은 수출주도 공업화와 중화공업화를 병행해서 이제 추진을 한 거가 되겠는데 65년경부터 이 두 개가 본격적으로 이제 실행이 된 거고요. 그러면서 특히 이제 무역 중심의 세계 경제에 편입이 되면서 큰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경공업을 수출하는 거는 사실은 경공업 제품을 수출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금방 할 수 있어요. 어느 나라나. 그런데 중화공업화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진입 장벽이라 그래서 거기 들어가려면 높은 장벽을 뛰어넘어야 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 뛰어넘기 위해서 사실은 국가가 여러 가지 지원을 했던 거죠. 지원을 하고 독려를 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이거는 정부가 하라고 해서 하라고 지원해 주면 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부가 하라고 해서 지원해서 성공하는 거라면 한국만 성공할 게 아니라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후진국들이 다 경제개발에 성공했어야죠. 그런데 국가가 지원을 함과 아울러서 특히 이 경제정책을 세우는 사람들이 정책을 잘 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수행하는 민간기업가들이 잘 소화를 해내야 돼요. 아주 창의적인 추진력을 갖고 소화를 해내야 되고, 그 다음에 민간기업에 있는 관리자와 기술진, 또 근로자, 이런 사람들이 이 기술과 경영의 노하우를 빨리 배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조선업 이러면은 현대조선, 지금의 현대중공업이죠. 울산의 현대중공업이 우리나라 이제 조선의 본격적인 현대적인 조선의 출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73년부터 선박 건조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78년이 되면 한 5년 사이에 기술 자립을 해요. 물론 핵심 기술, 엔진 같은 걸 생산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리지만 어쨌든 선박을 설계하고, 선박을 설계해서 선박을 건조하는 이 과정 자체는 기술을 한 73년부터 78년 사이에 금방 습득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영국의 기술, 그 다음에 또 덴마크 회사가 있었어요. 아예 덴마크 기술자들이 회사의 사장 뭐 이렇게 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기술진도 왔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기술을 융합을 시켜가지고 자체 기술로 학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리자와 기술진, 근로자의 학습 능력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다 맞아떨어져서 한국의 중화공업화가 성공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실은 한국 경제가 아직까지도 버티고 있는 이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사실은 기술 수준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지금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 돼 있는 것은 이 세계 경제사에서 보면 상당한 업적이다, 또는 세계 경제사적인 어떤 위협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